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 1월 11일은요, 2025년도 1월 11일입니다.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때마다 항상 날짜, 요일, 하물며 그 시간, 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일반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올라왔던 거, 3년 전에 올라왔던 거를 지금 듣는다고 해도 유용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식의 전달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희 증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 관련된 내용은 언제 들으셔도 도움이 되겠지만, 시황 관련된 내용은, 그때그때 해석을 달리 해야 되고, 또 똑같은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작용하는 그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마다 이 날짜를 확인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올라온 내용을 지금 여기다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그 유튜브 같은 거를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쭉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타119 유튜브는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매일매일 이어서 보시면은 더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여러분들이 그 지식 컨텐츠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주제.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미국 증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을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지고 한 꼭지를 한 꼭지를 준비해 보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사적인 그런 부분, 증시하고 관련된, 그리고 사회하고 관련된, 그걸 엮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어제는 또 급락을 했죠. 어제는 급락을 했고, 또 며칠 전까지는 그 CES 효과 때문에 또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글로벌 증시의 엔진, 글로벌 증시의 엔진은 미국 증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엔진인데, 그 엔진 중에서도 핵심 부품은 무엇이다? 그 엔진 중에서도 핵심 부품은 무엇이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 CES라는 큰 이벤트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부각이 됐던 종목은 역시 엔비디아였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CES에서 어떤 젠센항이 언급하는 내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하고 협업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어제 현대차 주가 급등했던 거, 이런 것들, 또 삼성전자, HBM은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시사점들을 주는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매그니피센트 중에서도, 7 중에서도 가장 핵심 미국 증시라고 하는 전 세계 증시의 엔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의 역할을 당분간은 계속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매그니피센트 종목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주가가 어쨌든 계속해서 몇 년째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 중에서 어제 발생한 것처럼 최근에 발생한 것처럼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다. 자,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현물시장에서는 어쨌든 고점이니까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익 실현 매물을 또 받아줘야만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소화 과정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즐기거든요. 파생시장은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프리미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따라서 시간 프리미엄, 또는 가격 프리미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즐기는 투자자들이 많다. 근데 사실상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시장이 전 세계에 많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변동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방으로 강하게 급락하는 8월 달에 급락, 9월 달에 급락 이런 것처럼 나오면 시장 전체가 어수선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2025년도 1월에 발생하고 있는 변동성은 그런 차원의 변동성보다는 단기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시장은 고점을 더 높여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변동성으로 보여준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고 가자라고 했었었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국면이다. 그 부분하고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 삼성전자 아까 좀 전에 젠센항이 언젠가는 HBM 성공할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 엔비디아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언젠가는 된다라면은 그때는 삼성전자가 튀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적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너무 싸다라는 이런 관점은 당분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면서 그 앞으로 전개되는 아주 긴 장기적인 그 시장이라든지 뭐 하루 이틀 이런 전망 말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져가자 이렇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아까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이 좀 재밌는 질문이에요. 양자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하고 같은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혼자서 막 웃었거든요. 왜 웃었냐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 얘기겠죠. 대학교 30년도 넘었네요. 지금 보니까 3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양 과목에서 처음으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그 사회현상도 설명하고 과학현상도 설명하고 그리고 또 그게 수리적으로도 표시를 하는 그런 공식화가 돼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저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어려웠기 때문에 도통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친구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인지 모르겠는데 야 엔트로피가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그거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들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이제 호르몬이죠. 그 인체 호르몬 그게 한참 시사적인 용어로서도 유행했지만 그 사회에서 그 엔돌핀의 중요성 그리고 이상구 박사가 어떤 이제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막 인기가 막 높아지고 항상 방송을 켤 때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하고 엔돌핀하고 같은 거냐라고 물어보는 친구 때문에 한참 웃었던 것처럼 이 질문 양자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가 같은 거냐는 질문에 제가 사실 조금 웃었습니다. 사실은 양자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의 공통점 양자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의 공통점은 둘 다 실용성이 떨어진다. 실용성이라는 거는 일반 컴퓨터처럼 우리가 그 일상생활 여기도 있네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실용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양자 컴퓨터도 그 슈퍼컴퓨터도 실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하고 슈퍼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양자는 제가 쓴 이 책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퀄텀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 슈퍼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근데 아마 이 질문하신 이유가 반도체 쪽하고 관련이 돼 있었고 최근에 2025년도 1월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 테마가 잠깐 반짝했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엔비디아의 젠센항이 CES에서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나오려면 30년도 더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그 테마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뭐 하물며 영국 증시가에서는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가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양자 컴퓨터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 CCS 같은 초전도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계속 우리가 인류가 시도 영역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테마로는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양자 컴퓨터가 한동안 조용했다가 또 테마로 나타날 거다 했으니까 그런 기회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그 양자 컴퓨터하고 비슷한 영역으로 제가 그 우주 테마를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는 비행기가 다니는 항공하고 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빛을 분광해서 분석을 한다라든지 말하자면은 최소한 태양계 밖을 탐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빅뱅 이론 같은 것이 맞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주 테마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우주 테마하고 양자 테마는 우리가 지금 인류의 그 도전, 인류가 정말 상상 속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산업적으로 어떤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그 테마가 당분간 당분간이 아니라 몇 년 동안도 몇십 년 동안도 이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테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한다라든지 종목들이 다 같이 많이 급락을 했다라든지 그런 지점, 또 한동안 그 양자라든지 우주 테마가 조용히 잠수를 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언젠가 다시 한번 크게 뜰 만한 테마니까 선침해를 한다라든지 이런 관점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이 책에서 어떻게 알았고 누구의 통찰인가라는 책, 이거 양자 뭐 그런 거 다루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주.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저는 본질적으로 그 인류가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지만 저는 성공은 못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양자나 그 우주, 지금 그 인류가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주에 다른 인류 생물체가 살고 있다. 저는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진행될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책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게 될 거다라는 관점의 책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업적으로는 계속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의 그 증시의 테마로서의 활용도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에 있어서는 그 양자 세계라든지 우주 세계를 인간이 정복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인류가 그걸 시도해 나가는 관점에서 산업적으로는 시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산업을 정책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증시 쪽으로는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하고 슈퍼 컴퓨터가 같은 거냐고 물어보셨으니까 다른 거다라는 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반도체를 막 자르다 보니까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가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그 외부의 어떤 영향, 열 같은 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작게 자르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최대한의 메모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자르고 더 자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를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으니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컴퓨터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슈퍼컴퓨터가 나온 거고, 그 슈퍼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단위의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설치를 해놓고 그 서버를 통해서 큰 컴퓨터가 그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는 AI 관련된 그런 그 역할까지도 그 슈퍼컴퓨터에서 담당을 하고 수행을 해주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슈퍼컴퓨터.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그렇게 크고 거대하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쓸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연세대학교에서 한 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슈퍼컴퓨팅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지 우리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 그거는 지금 슈퍼컴퓨터에는 너무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너무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 가격적으로도 너무 크고 부피도 크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를 좀 완화하자라고, 그거를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그 크기를 조절하자, 슈퍼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더 크기를 조금이라도 작아지게 만들 수 있도록 뭐라고 하죠?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낸 것이 HBM인 거죠. 이제 HBM은 그 반도체 막 자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았으니까 그거를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놓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관관계까지 이용을 하면은 연산 능력이 강화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HBM 아이디어를 물론 그 HBM 아이디어는 외국에서 왔다고 해요. 이제 그걸 개발을 하게 된 것이 지금 HBM이고, 그 HBM이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말하자면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그 반도체의 새로운 그 형태의 반도체로 재작년부터
컴퓨터에서 증시 중심에 있는 것이 슈퍼컴퓨터. 자, 그럼 양자 컴퓨터는요, 어떻게 태동을 하게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자르고 너무 작아지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계속 자르다 보면은 이제 원자보다 더 작은, 뭐 원자 핵을 자르면 중성자도 있고, 그 원자 핵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양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반도체 자른 분자 단위로 계속 잘라 나가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 양자 세계를 가지고 컴퓨터화를 시키면은 훨씬 더 작은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양자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양자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자는 인탱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얽힘 현상도 있고 슈퍼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중첩 현상도 있고 그다음 불확정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한 현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01 디지털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양자로는 동시에 그 01 곱하기 4 또는 8 이렇게 그 연산 능력이 강화가 되니까 뭐 그 일반 슈퍼컴퓨터로는 수만 년이 걸릴 계산을 양자 컴퓨터로 하면은 단 몇 분이면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 보자, 이렇게 시도가 나타난 건데, 문제는 양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작은 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연산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반도체만 해도 막 작게 하니까 열 같은 게 발생하면 제대로 오류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마저도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퀀텀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퀀텀은 빛만 쓰여져도 그 퀀텀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다 하고 찾는 순간에 이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고, 이런 불확정성 때문에 그걸 어떤 규칙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야만 이 연산화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물질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퀀텀들도 뭐 금내 그 원자 가지고 하는 그 퀀텀이 있을 수 있고, 뭐 나무 가지고 하는 걸 쓸 수 있고, 그런 물질들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뭐 순금을 가지고 하면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 대신에 그 절대 온도라고 저번에 그 초전도체 말씀드렸었죠. 마이너스 273도. 마이너스 273도에서는 엔트로피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가 됐을 때만 그 퀀텀이라는 그 단위의 그 입자가 조금 질서 있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런 이 명령어에 대해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 그리고 273도.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아주 안정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개발을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 이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3도, 마이너스 273도. 여러분들 집에서 마이너스 273도에서 컴퓨터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사실상 활용도가 없는 거고, 실용성이 없는 거고, 그런 메커니즘이나 그 매개 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 그리고 일정 부분에 이게 체계화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걸 실제적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테마가 일어나면 무슨 소재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이렇게 또 작전처럼 해가지고 뜨기도 하고, 또 뭐 서남 같은 회사, 자석, 아무래도 이 분자 퀀텀 이런 세계는 자석,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거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테마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현실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양자 컴퓨터 테마는 관심은 갖되 아직까지는 작전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나 우주의 뭐 나이를 계산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은 슈퍼컴퓨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참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로 양자 컴퓨터, 우리 지금 상상 속에 있는 그 양자들이 컴퓨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빨리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프로젝트, 그런 어떤
과업 같은 거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그 슈퍼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 그 젠세낭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지금 젠세낭은 젠세낭의 그 GPU는 그 뭐 블랙액이라든지 호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AI에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 엔비디아 것은요.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GPU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젠세낭은 그 양자 컴퓨터는 아직 30년 후에도 개발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젠세낭은 30년 정도 후 정도를 내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시도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좀 시사적이기도 하고, 좀 어떤 해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꼼수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그 정치, 그, 상황, 정치 리스크 속에서 꼼수 이 상황,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인적 분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적 분할. 그 기업 분할할 때는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뭐 인적 분할의 개념, 물적 분할의 개념 이것까지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인적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인적 분할이라는 게 있는데 인적 분할이라는 거를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그게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해서 인적 분할을 하면은 그 지주회사 전환으로 쉽게 전환할 수가 있는 그런 마법이 있었어요. 인적 분할과 자사주 때문에. A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A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그 자사주 효과 때문에 그 B라는 회사가 그냥 계열회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좀 다시 더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 때문에 지주사로 전환이 잘 되니까 기업 지배를 대주주가 자기들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기업 지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액주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뭐 상법 개정을 하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적 분할 한다고 해가지고 피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인적 분할 해가지고 분할된 회사가 두 회사가 다 같이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하면은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규명은 안 됐는데 이제 어쨌든 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인적 분할을 하고 나면은 자사주는 분할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분할이 된 그 회사가 이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로 들어오게 돼서 실제적으로 원래 회사가 이 분할돼서 나간 회사를 지배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힘 안 들이고 그 대주주들이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대주주들의 이익만 더 이렇게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가져갔던 것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못 올라가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뭐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게 아니다. 그게 왜 주가에 부정적이냐.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 더 기업들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사주의 마법을 꼼수로 봤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사주의 마법을 꼼수로 봤기 때문에 그 자사주의 마법의 꼼수를 이제 못 부리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여기에서 제가 좀 이걸 주도했던 민주당 이재명 뭐 이쪽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 자사주의 마법을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졌던 거가 민주당이고 이재명 그쪽인데 이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 나왔을 때 그 체포동의안 그 신청할까 봐서 임기 중에는 그 체포동의안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니까 만약에 국회가 안 열리면은 그 체포동의안이 들어올까 봐서 잠깐 그 회기가 중단되는 뭐 1개월 뭐 이게 쉬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쉬지 않고 막 이어가지고 회기를 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꼼수잖아요. 체포동의안 그게 이제 들어오면 방탕을 해야 되니까 임기가 중단되지 않게 또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소추안 하는 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그거를 제의를 하면 안 된다. 이거 피해 가려고 회기를 바꿔버리잖아요. 원래 회기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반장이 학교에서 반장이 선출이 되면은 한 학기든 그 뭐죠? 그 1년이든 회장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꾸려고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학기가 원래 6개월인데 학기를 일주일짜리 학기 하나 또 하고 그거 끝나면 또 일주일짜리 학기 이런 식으로 임시 회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일사부재의, 그러니까 회기 바뀌었으니까 일사부재의 아니야. 회기 바뀌었으니까 일사부재의 아니야. 이렇게 꼼수를 피워가지고 지금 이런 국면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나라를 걱정하시면은 정말 좀 깨어 있으셔가지고 진짜 누가 지금 선동하고 꼼수 부리고 있고 나쁜 사람들인지 정말. 근데 저는 저희 유튜브 구독자 많지 않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막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MZ 세대들이 이제 어떤 지지 선언도 하고 있고 또 MZ 세대들이 뭐라고 하죠? 지지 여론조사 같은 거에 20대, 30대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전파가 되면서 이제 버터플라이 효과처럼 한 사람이 들으면 또 전달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왜냐하면 모르면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모르고 개미들이 당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억울하다. 당하더라도 알면서 당하자. 제가 항상 그런 신념을 가지고 유튜브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있고 법률을 유린하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꼼수 써가지고 임기 회기 같은 거 바꾸고 그리고 뭐 자기들 기소한 검사 몇 명을 탄핵시켜 버리고 판결 그렇게 내리면 판사도 탄핵한다고 하고 이번에 국무총리 자기들 그거 법안에 대해서 통과 안 시켜준다고 탄핵해가지고 부총리를 대행으로 만들고 이게 무슨 나라예요? 이게 민주국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